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2024년 2월 5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제 방송 전에 요거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 이남우 회장님께서 금융위원장과 이제 거래소 이사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낸 이제 자료가 있어요. 그걸 이제 올리셔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 이대로만 된다면 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겠죠. 근데 이제 기업들 각자 또 생각들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못했던 이유, 일본보다 결국엔 이제 소액주주와 대주주 가치가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걸 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대통령도 그렇고 뭔가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이번에 바꿀 때 그냥 바꿔야 돼요. 제대로 바꿔야지 우리가 장기 투자할 수 있고 미국처럼 뭐 안 좋을 때 미국 투자해 놓으면 결국 올라가더라. 이게 가능한데 한국은 맨날 박스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쨌든 요번 기회에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정부 정책도 그쪽으로 가니까 바꿔야 되는데 아무튼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됩니다. 또 저러다 말까봐. 그래서 아무튼 이번 2월 말 정도에 정부가 또 정책 발표한다고 하니까 기대는 하되 아무튼 잘 지켜봐야 되겠고 결론 뭐냐 한국이 너무 이제 디스카운트가 심하다는 거죠. 돈 이렇게 현대 기아도 잘 벌고 하는데 사실 시가총액 너무 싸죠. 우리나라 뭐 제품들. 근데 넘어갈게요. 삼성전자 밸류에이션 낮은 건 뭐 다 알고 계실 거고. 한국과 일본의 그동안 10년간의 주가 차트입니다. 뭐 비교가 안 되고 주주 수익률도 뭐 한국은 최근 3년 마이너스고 일본이 그렇다고 엄청나게 경제 호황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일본 기업들의 이익은 굉장히 좋은 편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여러분도 주식 투자 이제 한 1,500만 명 정도가 하고 계시고 국민연금은 이제 우리 노후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은 거죠. 결국 내 돈이 불어나는 거니까. 근데 연 5%의 복리 수익을 하면 1,000만 원 가지고 30년 후에 4,300만 원인데 10%면 1억이 넘거든요. 사실 이게 30년 후에 복리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저 복리 10%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10%는 이제 미국 S&P 500은 한 10% 가까이 나거든요. 매년 평균적으로. 뭐 급등락 다 더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사실 못 미치죠. 근데 한국도 그러기 위해선 이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거버넌스를 해가지고 뭐 CEO 야마지라는 분이 뭐 히타치 인 것 같은데 이사회 중심으로 이제 어쨌든 변화를 준 거죠. 그 독립된 이사회가 뭐가 PBR이 낮은 이유로 분석을 해가지고 뭐 정기적으로 발표도 했고, 그래서 실제 주가도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토츠 상사 워런 버핏이 투자했던 걸로 유명하죠. 여기도 공식적으로 ROE를 ROE가 최소 10% 넘어가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주말 방송에서 일요일 날 특별판에 이제 뭐 워낙 PBR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ROE는 도대체 뭐냐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 방송의 주요 이제 보시는 분들은 초보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 ROE는 당연히 높아야 돼요. 낮을수록 좋다는 건 뭐냐면 지금은 낮은 기업들이 투자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은 기업들 보고 올리라는 얘기거든요. 너네 ROE 좀 올려. 그러니까 투자 포인트 관점에서는 이제 ROE가 낮을수록 지금은 좋은 건데 다만 평상시에는 ROE가 높아야죠. 당연히 ROE가 낮은 기업은 투자하면 안 돼요. 원래는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업이니까. 근데 지금 정부 정책은 돈을 많이 버는데도 ROE가 낮다. 너 문제 있다. 올려라. ROE를 올리는 좋은 방법은 이익을 많이 내던가 그때 설명드렸잖아요. 자사주 매입 소각에서 자본 깎아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해서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ROE가 올라갈 기업을 찾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ROE는 높아야 당연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걸 해서 일본은 어쨌든 성공을 했고, 예. 디스카운트가 많이 해소됐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하려고 하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어떤 회사가 뭐 좋은 회사냐, ROE 18, 12. 예. 뭐 누가 봐도 예. 사실 ROE가 높은 회사가 좋긴 좋아요. 사실은. 예. 근데 어쨌든 예. 모든 OECD 기업 거버넌스 원칙은 모든 주주에게 공평.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그런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우리나라는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아니라고 아마 많이들 느끼실 거고, 옛날에 이제 현대차가 저기 한전부지 있죠, 지금 삼성동에. 그거 이제 10조 원 주고 제가 산 걸로 아는데 난리가 났죠, 그때 아주. 예. 그런 일도 있었고, 우선주가 8조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이거는 여기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제일 하는 거예요. 현대차 이렇게 좀 하면 어떠겠냐. 현금 19조 원 중에 8조 원 투입해서 우선주 없애버리고 우선주 상폐시키라는 거예요. 공개 매수해서. 그 우선주가 없어지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서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뭐 주당 순자산이 30% 증가하고 7천억 원 배당금 전략 효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단순히 주가 30만 원 이상이 가능하고, 아니 뭐 우선주 같은 경우 이제 없어진다는 건 뭐냐, 우선주를 이제 매입을 하는 거죠. 적정 가격에. 당연히 지금보다 높게 사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공개 매수한다는 의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동 부지 매각해라,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돈으로 미래 모빌리티 투자해라, 요거고, 그 다음에 주주 의사랑 상관없었던 현대건설과 KT 지분도 팔아라. 예, 그렇게 되면 주가 50만 원 간다. PBR 한 배 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렇게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주 가치를 늘릴 수 있는 액션을 취해달라는 거예요. 뭐 현대차가 할지 모르지만요. 삼성전자 PBR이 제일 낮죠. 예.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주 이제 어떻게 보면은 50조 현금이 92조니까 50조 원 투입해서 우선주 전체 자사주 매입을 하고, 이 중에 20조 원은 즉시 소각하고, 나머지는 이제 미국 쪽에 상장하는 거죠. 예. ADR이라고 미국에 예. 또 나머지를 상장을 하게 되면 뭐 기업 가치가 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주가는 13만 원까지 갈 수도 있다. 그리고 TSMC랑 다른 점이, TSMC는 외국계 그 사회이사가 좀 있어요. 10명의 이사 멤버 중에 사내이사가 1명밖에 없고 다 독립된 사회이사. 근데 국적이 다 달라요. 뭐 영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근데 삼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은 다 한국 사람이에요. 보이시죠? 국적을 다 변화하라는 거죠. 또 LG화학, 많은 분들한테 충격을 줬던 기업이죠. LG엔솔 물적 분할해가지고 상장해서 LG화학 주주분들의 피해가 정말 컸죠. 근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상법 개정하라는 겁니다. 382조 3항을 거기에 주주의 이익이라고 그 글자만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넣죠? 안 넣어요. 전혀 안 넣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번에 대통령이 상법 개정하는 거에도 그건 안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예. 그걸 넣어야죠. 핵심은 그건데. 그것만 내면은 뭐가 되냐면요, 각종 소송이 다 가능해요. 그 기업들이 소액주주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은 그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LG화학 주주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게 좀 안타까웠죠. 예. 아무튼 LG화학 물적 분할했고, 지금 LG엔솔 지분을 80% 갖고 있는데 이제 한 82%인 거야, 80%. 근데 이거를 다 인수를 해서 상폐시켜 보려면 16조가 들어가니까 쉽지 않고, LG화학도 투자해야 되거든요. LG화학은 좀 돈이 없죠. 투자금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어쨌든 예, LG화학은 저는 주주 환원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들어갈 돈이 많아요. 여유 자금이 좀 있어야 되는데, KB금융도 뭐 이렇게, 메리츠금융이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주 환원 많이 했죠. 그 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예. 그래서 당부당은 뭐냐면, 기업 지배구조소에 기재된 게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된 보고서를 쓰고, 경영진이 아니라 이사회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영진이 주체가 되면 안 되고, 저는 저거에 동의합니다. 이사회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이사의 이름을 표기해야 되고 이사가 책임감 갖고 하라는 거죠. 예. 그리고 상장사는 이런 진행사항을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밸류 프로그램 앞으로 발표할 텐데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고 최소 3년은 해야 되고 예.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를 공개하고 예. 그렇게 해달라는. 그리고 가산점 부여할 건 하고 또 망신 주권 주고. 그러니까 약간의 당근과 채찍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되고 그냥 문의만 또 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주가는 다시 다 빠져버려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이제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을 발표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는 바이고 우리나라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보고서도 중요하지만 오늘 더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저 내용을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정말 그냥 문의만 밸류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짜 할 수 있는.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과 좀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오너가 많잖아요. 일본은 재벌보다는 금융사나 정부가 갖고 있는 회사들이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너가 많아요. 재벌.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바뀌어서 소액주주도 위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 한국은. 현실적으로. 예,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안 되면 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그래서 382조 3항만 바꾸면 돼요.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그거는 안 바꾸니까 좀 답답한 거죠. 아무튼 이번 2월 말에 발표될 밸류 프로그램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금 이제 방송하는데 이걸 지금 4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못하면 이제 제가 그 KBS 라디오를 가야 돼가지고 예. 밸류 프로그램과 저 PBR주 전략 요거 이은택 연구원님 있고요. 요건 여행업종 얘기입니다. 예. 여행주들도 괜찮고 국내 철강 금속 업체들 밸류 프로그램 적용 유로 어느 기업들이 있는지 글로벌 트렌드 요건 이제 자동차 밸류어 퍼즐 맞추기 요것도 자동차 요것도 자동차. 오늘 이코노믹 타임즈라는 데서 현대차 인도 법인 있죠. 요거 상장하라는 얘기가 있었나 봐요. 아무튼 뭐 그 내용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글로벌 플랫폼 속 네이버 4분기 리뷰, 그다음에 조선, 월간 반도체, 하이투자증권의 성명석 연구원님이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봐야 될 일본 사례 힌트, 한미약품, SK아이테크놀로지, JVM, 펌텍코리아, 그다음에 시간당 임금이 올라갔는데 고용지표 해석, 무라타, SOL, 또 마지막에 모멘텀인가 리레이팅인가 요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다 할 수 있을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일단 이제 요게 달리라는 이제 챗GPT가 그려준 건데 지금 일본이 먼저 앞서갔지만 이제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한국도 따라간다. 과연 한국이 따라가다 지쳐서 쓰러질지 역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역전하길 바라고요. 지금 이건 주주 환원이에요. 예, 기업 밸류 프로그램. 그래서 PBR 1 이하인 기업을 한 배 이상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건 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ROE를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 왜 올라야 되는 이걸 올려서 올리는 방법 주주환원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목적인데 이게 이번 밸류 프로그램에 담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한 배 올려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아니고 ROE를 아니 돈도 못 버는 기업한테 돈이 어디 있어서 뭐 주주환원이라고 합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돈 많이 벌고 안정적으로 수익 내는 기업 중에서 예, 그 주주환원을 하라는 얘기죠.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이런 이제 일이 발생한 거죠. 근데 한국이 요건 좀 제가 재밌게 각색해봤어요. 한국이 일본처럼 이제 이은택 연구원님 보고서인데 주주환원을 연결되려면 더 많은 장애물을 건너야 된다. 한국은 지배구조, 외환위기, 불안정, 세금 등 독특한 문제들이 있다. 그래도 수급만 보면 좋은 것 같아. 예,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만난 외국인 투자들을 만나고 왔는데 한국이 덜 비관적이었다. 한국이 매력 있는 것보다는 중국에서 돈은 빠져나왔고 어디든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일본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마침 정부가 이런 거 발표했으니까 외국인 자금 들어오는 거 아닐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국내 자금은 또 어떻게 움직일까?
2019년도에 일본이 수출 규제했죠, 반도체. 그 소부장 펀드가 한번 이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3, 4년 전에. 그래서 소부장 펀드가 떠오른다. 당시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서 소부장 산업 육성을 발표했고 대통령도 가입했거든요. 실제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가입을 했죠. 그래서 돈이 실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펀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가입을 하면 또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당시에 소부장 펀드 수익률입니다. 그때 당시. 예. 요때죠, 요때. 요때 2019년도였던 것 같아요. 예. 그때 바로 움직이진 않았고요. 예. 아무튼 이제 그런 흐름도 예상은 되니까 한번.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저PBR주 랠리가 단발성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오늘 좀 흔들렸지만. 그래서 일단 발표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계속 좀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되겠고 QPC 조화로 살아나는 패키지 여행. 패키지는 이제 패키지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달리가 그려준 거고 그 패키지 여행 실적 회복 시작됐다. 그래서 송출객을 살펴보자. 하나투어 35만 명, 모두투어 19만 명인데 이 중에 하나가 그 패키지 여행이 22만 명, 모두가 12만 명이니까 2019년에 거의 근접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패키지 여행도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전 자유여행만 잘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오고 있고 장년층과 가족 단위도.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일본이나 젊은층 중심으로 자유여행이 많았는데 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격 측면을 볼까. 가격도 많이 올라갔어요. 옛날에 평균 패키지 여행 가격이 70에서 90만 원인데 지금 100만 원이 넘는데요. 거기다 비용은 줄어요. 뭐 인건비도 그렇지만 지급 수수료 온라인으로 많이 확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종합해보니 수량, 단가, 비용이 모두 호적이네. 그럼 실적은 좋아지겠지? 그리고 하나투어는 또 특별 배당 모멘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주들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목표 주가 나 올릴게. 이렇게 지금 제가 각색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투어는 영업이익을 기존 대비해서 11% 정도 상향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요 밑에 있는 패키지 여행 다 올라오죠. 예. 하나투어, 모두투어 패키지 여행 가격입니다. 옛날보다 훨씬 비싸죠. 이제 이런 것도 긍정적이라는 거죠. 철강주들 이제 밸류 프로그램 적용 여력이고 하나증권의 박성목, 도승환 연구원님이시고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고려아 뭐 이런 기업들은 배당을 원래 많이 줘요. 그러니까 성향상 배당 성향이 높다는 얘기고 풍산과 세아제강, 한국철의 배당 성향은 이제 얼마 안 되죠. 순차익금은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풍산 이런 기업들이 있고 포스코홀딩스 순차익금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배당 줘요. 예. 순연금은 고려아연이 좀 많고 세아제강하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 이미 배당성이 높아서 더 막 적극적으로 하진 않을 것 같고 또 투자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2차전지. 그러니까 지금에서 뭐 주주환원을 더 늘리기는 좀 쉽지 않은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자사주가 있거든요. 포스코홀딩스는. 그래서 아마 자사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거 왜 같은 게 이렇게 써있죠. 예. 그리고 고려아연은 순연금 상태지만 마찬가지로 대규모 신사업 투자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왠 2차전지 사업을 하니까. 고려아연도 그 주주 환원을 하죠. 예. 자사주 뭐 매입, 소각. 근데 일단 투자도 좀 일부 있기 때문에 그 여력이 엄청 많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풍산, 세아제강 및 한국철강은 배당성이 낮아요. 자사주 매입도 그동안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중에 세아제강이 좀 여력이 높지 않겠냐 이런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풍산도 보니까 풍산도 PBR이 굉장히 낮죠. 구리 가격 올라갈 때 수혜주인데 구리도 나중에 괜찮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이렇게 자사주나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는 하는데 이건 어쨌든 의지에 달린 거죠. 예. 그래서 철강 회사들도 주주 환원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니까 참고하시고 삼성의 이문영 이제 강희재 연구원이 이번에 이 자료 중에 일부 내용만 제가 쓴 거예요. 도요타 사건이 터졌죠. 그래서 이거는 달리한테 제가 그려달라고 한 거예요. 도요타 사장이 사과하는 장면 그려달라. 도요타 이제 품질 문제 확산되는 거 아시죠? 22년 8월부터 5건이 발생했고 주로 일본, 아시아 쪽이에요. 유럽하고. 그래서 이 자회사 중에 다이하슈라고 있는데 엔진 생산 자회사인 자동직기 두 개 회사가 생산을 중단했어요. 다이하슈는 일본 자동차 생산의 무려 11.4%가 차지한다. 때문에
일본의 1월 생산 지수가 급격히 떨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당시에 8월 이후로 생산성이 이렇게 낮은 건 처음이다. 예.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 도요타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인데 도요타는 전 세계 1위잖아요. 1100만 대를 팔았어요. 1년에. 역대 최고 4년 연속 1위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하면 도요타가 떠오를 정도로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예. 근데 전기차 전환 늦었고 테슬라와 비교하면 소프트웨어 기술도 열인데 너무 판매가 잘 되니까 이걸 이제 상쇄하려고 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터졌고 경차 신차 개발이 너무 빠르대요. 원래는 3, 4년인데 이걸 1.8년으로 단축한 거지. 이제 이런 내용이죠. 너무 빨리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닌가. 예. 근데 주가엔 영향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아니라 일본, 유럽, 아세안 쪽이다 보니까. 그러나 이런 품질 문제를 간과할 부분은 절대 아니다. 현대차 그룹 세타 엔진 옛날에 리콜하면서 8년 동안이나 벌써 진행됐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아마 1000만 대 판매 어렵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토요타는 품질 점검을 위해서 글로벌 공장 작업 시간을 30분씩 단축하고 예, 내년 판매 목표를 10% 줄이는 걸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각색을 한 건데 좀 쉽게 좀 어떠세요? 이렇게 좀 각색하니까 좀 더 쉽게 아마 왜냐하면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되게 딱딱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어렵고 그래서 그거 좀 고어체로 한번 그냥 바꿔본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무튼 도요타의 이런 그 안 좋은 점은 현대차한테는 분명히 호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가 이제 김준수 연구원님은 펀더멘탈이 안 좋은 건 맞아요. 냉정하게 보면. 근데 ROE가 이제 올라갈 이유는 주주 환원이죠. 점유율도 지금 최저치고 근데 다만 4월 이후로 엔화가 강세로 바뀔 것 같고 그때 임금이 협상하거든요. 일본이. 그러면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엔화가 강해지겠죠.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이고 근데 어쨌든 영업지표의 방향성은 안 좋다. 그건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가는 굉장히 뜨겁죠. 왜냐하면 이제 밸류 프로그램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 싸니까요. 현대기아가 우리가 왜 이렇게 안 갈까? 작년 내내 그랬죠. 실적 좋은데 안 가고 실적 좋은데 안 가고 그냥 짜증만 났죠. 뭐. 그래서 제가 25년까지는 그냥 냅둬라. 그냥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아니면 현대차 우선주가 낫다. 이제 그 얘기한 거는 펀더멘털이 아무리 좋은 뭐합니까? 주가가 안 가는데. 예. 근데 이게 갑자기 밸류 효과 맞물리니까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어느 순간. 예. 그래서 지금 펀더멘탈보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도 사실 해야 되거든요. 현대차 지금 순환출자 고리가 해결이 안 됐어요.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30대 그룹 중에 순환출자 고리가 유일하게 해결 안 되는 그룹이 현대차입니다. 근데 문제는 현대모비스인데 현대모비스 지분을 정의성 회장이 너무 조금 갖고 있어요. 0.3%밖에 안 돼요.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지배하고 있거든요. 실제 중심인데 그래서 뭐 계속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현대모비스 주가가 안 올라야 유리하다. 몇 년 전부터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오해라도 해결하기 위해선 빨리 이제 지배구조 개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주가치 제고 방안도 마련하면서 지배구조 개편을 이제 이걸 계기로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일반 주주나 정부 모두에게 환영받을 수 있다.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메타가 참 부러운 게 현금 보유액이 654억 달러인데 연간 순이익이 391억 달러거든요. 이 중에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부럽죠. 그러니까 이익보다 더 많은 돈을 자사주 매입을 해요. 그럼 주가가 20% 올라버린 거예요, 하루에. 그래서 주주가치 제고 방안으로 5, 6조 원 규모 이상의 자사주 매입소가 아까 그 거버넌스 포럼에 이남우 회장님 얘기대로 하란 얘기예요. 김준수 연구원님도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ROE가 10% 이상 올라가서 시총 100조를 가게 돼요. 지금 시총이 50조 정도 되죠. 그렇게 되는 거죠. PBR 한 배 간다는 얘기입니다. 주주가치만 제고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주주 배정 현물 출자 유증 단행하면 지배구조 개편은 8분 응선 넘을 것 같다. 뭐냐? 물론 이건 하나의 가능성인데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어쨌든 올해 5월, 6월 중에 24년 CEO 인베스터 데이 전에 새로운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제시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는 현대차를 바라볼 때 사실 펀더멘탈은 안 좋아지는 건 맞는데 그거보다는 시장은 주주 환원 어떻게 지배구조 재편 이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왜 올라가는지 아실 것 같고 이걸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저게 무슨 얘기인가 지배구조. 2018년에 현대모비스가 분할을 해가지고 글로비스랑 합병하려고 했어요. 그거 발표했거든요. 엘리엇 같은 이제 주요 주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뭘 요구했냐면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현대차랑 현대모비스를 합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얘기는 근데 지금 어쨌든 여기 보시면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지분이 정의성 회장이 얼마 없어요. 지분 요거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그 엘리엇이 그때 당시에 그럼 현대모비스랑 현대차 합병시켜가지고 분할하라는 거야. 합병한 다음에 분할. 사업회사, 지주회사. 예. 그리고 사업회사는 따로 두고 이 지주회사가 이제 순환 출자 고리를 해결하라는 거죠. 기아를 밑에 두고 그리고 이 지주회사를 정의성 회장이 지분을 가져가면 돼요. 예. 다른 지분을 넘겨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 그럼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엘리엇이 팔고 나가버렸죠. 안 돼가지고 거기에 자사주 소가. 근데 이런 방식으로 갈지는 제가 모르지만 뭔가 지배구조 이제 재편을 할 때가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이 김준석 연구원의 의견도. 근데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현대차 결정할 문제고 그래서 이렇게 합병한 다음에 기아 요게 최종적입니다. 창업주 일가가 23에서 31% 지분을 갖게 되고요. 이렇게 합병을 해서 지주사랑 그 사업회사를 이제 나누는 거죠. 예, 모비스랑 현대차가 합병해가지고 예, 이렇게 되고 그리고 기아차, 예, 기아차를 이렇게 요건데 이제 방식은 여러 개가 있대요. 뭐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 요건 제가 그래서 옛날에 찾아본 기사입니다. 엘리엇이 이걸 제안했다는 거니까 그냥 요런 일이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고 요거는 이제 없었던 일이 돼버렸어요. 근데 현대차 그룹은 뭔가 이제 지배구조 재편에 대해서 이제 얘기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순환 출자 고리를 풀어야 되고 또 정의성 회장이 지금 지배하는 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글로비스만 20%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줄 때는 좀 다가오고 있다. 예. 그런 내용으로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오늘 그 이코노믹 타임즈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번역을 이제 챗 GPT한테 번역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인도의 IPO 붐을 활용하여 그러니까 기업 공개 자사의 지역 유닛을 상장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이게 뭡니까? 현대차 인도 법인 있죠. 예. 이 사안에 정통한 사람들이 말했다.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30년에 걸친 현대자동차 인도 법인 출범 이후 이 계획이 성공하면 인도 최대 기업 공개가 될 수 있대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인도에서 2위거든요. 골드만삭스, 시티, 모건스탠리, JP모건 이런 데는 지난주 서울에 와서 현대차 경영진에게 IPO를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방문했다고. 진짜인가요? 근데 전 처음 듣는 얘기라. 아무튼 은행가들은 외국계 은행가들 현대자동차를 요거를 22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0조가 넘죠. 그러니까 저 인도 법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도 법인 가치가 와 어마어마한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요걸 상장을 하면 예, 이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서울에 있는 현대차의 이제 책임자는 IR 담당자는 질의에 응답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인도는 최근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주식시장이 됐는데 여기에 만약에 상장을 할 경우 예, 이런 기업들보다 더 높은 평가 280억 달러면 35조 정도 돼요. 지금 현대차 시총이 50조거든요. 거의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이것 때문에 오늘 오르는 건지 또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대요. 그래서 이건 좀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현대차의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울투자의 김하정 최은지 연구원님이 네이버는 주가는 좀 별로 안 좋았는데 검색 광고나 이런 커머스 전자상거래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요. 미국 기업들은 다 성장하는데 썩 좋은 편은 아니고 그래도 검색 광고는 데이터랑 AI 활용해서 맞춤형으로 가면 10% 이상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 디스플레이 광고는 좀 역성장하고 있는데 메타와 구글은 성장하고 있는데도 네이버와 카카오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쇼폼이 쇼 콘텐츠가 지금 상당히 영향이 커지는데
그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네이버는 앞으로 디스플레이 광고도 타겟팅을 강화하게. 디스플레이 광고는 이제 네이버 맨 앞에 화면에 광고 뜨는 거 있죠. 배너 광고 같은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검색 광고 우리가 검색해서 들어가면 나오는 광고. 전자상거래도 이제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고 알리와 테무의 약진이 위협적이지만 근데 네이버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거래액보다 광고 매출액이 중요하거든요. 거기 중개를 해서 광고 수익 받거든요. 그래서 광고 매출액 비중이 60%가 넘고 중국의 이 회사들도 광고를 해줍니다. 거기서 광고를 받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광고 채널로 각광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실제 메타도 인스타그램에 저런 중국 회사들 광고 붙여가지고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그런 지금 구조라는 거예요. 네이버 자사 검색 광고로 유입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생성 AI는 좀 시간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뭐 당장 성과가 나오긴 좀 어렵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빙 검색은 잘 안 되고 있고 생각보다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사업을 넘으려고 하지만 성장률이 아직은 안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만큼. 그래서 검색은 구글, B2B 클라우드 쪽은 마이크로. 여기가 기존 강자가 계속 강하대요. 네이버도 B2B 확장 중이지만 성장은 아직은 가파르지 못하다. 그래서 좀 시간 걸린다. 그러니까 생성의 AI는 좀 시간 걸린다라는 내용이고 적정 주가 32만 원 유지했고 기대에 부합하는 무난한 실적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총 36조인데 40조 이하에서는 비중 늘려라. 이 내용인데 뭐 아무튼 주가는 오늘 조금 성장에 대한 것들이 좀 기대 이하다 보니까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디스플레이 광고가 성장을 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메타나 유튜브는 늘어나죠. 이제 요만큼이 네이버가 요게 맨 밑에 있는 게 네이버거든요. 돌아서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지금 주가는 충분히 뭐 매력적이다 이런 내용이고 하이투자의 변현재 연구원님이 클락슨 신조성가가 발표돼요. 1988년에 100을 기준으로 지금 181.3이고 역대 최고는 2008년 191.6인데 일단 1등급 조선사의 LPG, LNG, 탱커, 벌커 이런 거 다 수주 성과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평균을 어떻게 내서 어떻게 공식이 있는지 몰라요. 내는데 오르면 어쨌든 성과 올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12월에 좀 흔들렸고 지금도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LPG 암모니아 운반선 정도만 상승하지 다른 선종의 상승세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 이 내용이고 성과 결정의 핵심 요소는 수주 잔고인데 수주 잔고도 최근에 또 주춤. 네. 중국마저 정체. 수주 잔고가 꺾이잖아요. 성과 떨어져요. 근데 아직 성과 꺾인 건 아니죠. 그리고 클락시 운송 지수인데 요거는 이미 꺾였어요. 괴리가 발생. 10년물 금리도 이미 떨어졌고 괴리 발생. 그러니까 금리, 운임, 잔고 모두 다 하락을 가리키는데 잔고는 높아요. 그러니까 성과 안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그만큼 세다고는 거죠. 과거랑 다르다는 얘기로도 보셔도 좋은데 평소 같으면 사실은 이제 신조선가가 꺾이는 게 정상이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하지만 혹시 꺾이더라도 실망하지 말자. 예. 왜냐하면 여기 결론은 뭐냐면 이제 실적 좋아진다. 성과 상승이 실적에 반영이 안 돼 있대요. 아직까지. 예. 그래서 성과 상승률 평균이 39% 정도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 3년간 인건비 상승하는 거 감안해도 10% 이상의 아마 이익률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시장이 좀 반전을 해가지고 3년간 똑같이 성과가 하락해도 그 성과가 반영되는 27년, 29년까지 성과가 떨어지더라도 손실이 29년까지 나올 확률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중공업이 작년 말에 좀 시장보다 낮게 수주를 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했던 배경은 손해를 안 볼 거라는 이제 계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조선사가 10% 이상의 이익률을 기록한 적이 있었나? 제대로 이익 낸 적도 없었어요. 근데 앞으로 이 정도 이익은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소한 실적은 3년간 즐기자. 다만 실적도 중요하지만 수주 잔고가 중요합니다. 늘어나야죠. 그래야 모멘텀 받는데 다만 수주 잔고 늘어날 때 주가 안 갔어요. 막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왜 피크하고 그랬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현대차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조선주도 억울해요. 어떻게 보면 잘 하는데 근데 이제 남은 건 숫자로 보여주면 되는 거죠. 이 숫자는 이제부터 찍힌다. 그걸 기대하면서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즘에 한국조선해양 좋죠. 특히 왜 한국조선해양이 거의 유일하게 PBR 1배 이하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제 제일 싸다 이제 말씀드린 게 밸류 부담이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또 지주사다 보니까 조선주 내에서는 좀 가장 최근에는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지표들은 다 꺾이는데 신조선가는 안 꺾인다. 요건 그만큼 또 조선 업황이 공급자가 적다는 얘기죠. 옛날과 다르게. 예. 그런 것들도 반영된 거 아닌가 싶고, 하이의 송명세 연구원님 여전히 반도체 저점 매수 관점을 공고하고 계시고 좀 보수적으로 보자. 그리고 주요 포인트는 하이닉스가 HBM에서 여전히 이길 것 같다. 이미 수율이 괜찮고 차세대 버전 2분기에 아마 공급할 것 같고, 삼성전자는 아직 좀 저조한 것 같다. 그러니까 삼성이 좀 분발해야 됩니다. 수율이. 그리고 TSMC가 하고 있는 그 코어스라는 AI 가속기 만드는 그 파운드리, 그거를 이름을 삼성은 아이큐브로 지었거든요. 요거를 3분기에 양산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그러니까 삼성은 뭔가 기대는 되게 많아요. 가능성. 근데 그 결실이 지금 안 나와서 자존심이 정말 많이 상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삼성이 분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하이닉스가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할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 본딩 우리 옛날에 배워봤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기존의 본딩 방식과 하이브리드를 아마 이 두 가지로 개발을 해서 각각 쓸 것 같고, 삼성은 하이브리드로 그냥 가는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가 더 좋아요. 간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미세화할 수 있는데, 근데 그만큼 어려워요. 수율 내기가. 과연 삼성이 이걸 성공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이브리딩 본딩 성공 여부가 양사의 경쟁력을 나중에 HBM4 이건 내년인데 결정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주가가 좀 안 좋다면 소부장도 안 좋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는 부품주나 소재를 보자. 왜냐하면 감산했던 걸 원복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부품이나 케미컬 소재주, 이쪽은 이제 대표적으로 부품주는 뭐 원익QNC 같은 기업들, 뭐 BCNC, 또 뭐 있죠? 월덱스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그리고 케미컬 소재는 뭐 한솔케미칼이나 ENF 테크놀로지 뭐 이런 기업들이 떠오르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쪽을 보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 보면 정책 발표, 이게 일본이래요. 작년에 1월 10일 날 작년에 일본이 발표를 했는데 비슷하죠. 그때는 저 PBR 주들이 좀 올랐대요. 그 다음에 고 PBR로 확산이 됐대요. 처음에. 그 다음에 2월과 3월 되면서 저 PBR이 계속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정책 발표하고 나서 2개월 후에 이제 3월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정책 발표하고 난 다음이에요. 예. 3월에 저 PBR 주들은 급락을 했대요, 다시. 예. 2개월 지나서 이제 재료가 확실히 소진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저 PBR 주 중에서 이제 확실히 실적 뒷받침 안 되는 건 그냥 다 낙폭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책 발표 중기 4월부터 9월까지는 저 PBR 기업들 중심으로 또 중장기 강세장이 나왔대요. 그리고 9월부터 현재까지는 오히려 고 PBR 기업들이 또 올랐다고 합니다. 저 PBR은 또 빠지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고 PBR 기업들을 중장기적으로는 팔 이유가 없대요. 그냥 단지 이런 정책 때문에 이 회사 PBR 3배네 비싸네 팔자, 이게 아니라 고 PBR 주 중에서 성장이 나올 기업들은 그냥 버텨야 돼요. 끝까지 가져가면 됩니다. 성장이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파는 거고, 근데 중단기 투자자들은 저 PBR이 지금 유리하다는 거죠. 아시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저 PBR이 유리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고 PBR이 일본을 봤을 때 많이 올랐다. 이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뭐 일본과 한국은 또 다르니까 시장 자체가 이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이제 유사성이 있었다. 그래서 기본은 뭐냐면 저 PBR 주 중에 현금 여력 없고 주저하는 어려운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올라갈 때. 그냥 문의만 있으니까. 다만 현금 여력이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못 가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PBR도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배우기에 그러니까 그게 정답은 꼭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죠. 예. 그러니까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조정받을 때 기회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고 PBR 주 중에서 성장 나오는 건 뭐 계속 올라간다. 저 PBR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너무 저 PBR의 논리에 빠지셔가지고 고 PBR을 팔아야 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자 이제 기업들 한번 보면 한미약품 실적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북경한미 뭐 다 좋았고, 별도법인도 좋았습니다. 북경한미는 중국에 호흡기 질환 와가지고 좋았고요. 올해도 성장을 좀 할 걸로
좀 보고 있고, 다만 한미사이언스 부채가 있어서 이거 채무 조기 상환 이거 필요하다. 상속세 목적으로 대주주들이 주담대 아마 이런 대출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회사 차입금이 증가해서 이건 주주가치 훼손이다. OCI 홀딩스랑 이제 통합하죠. 그래서 아마 부채를 상환하길 기대한다. 이 내용이고, 이중 작용제인데 MASH 치료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간질환 치료제예요. 간. 예. 그래서 대사 이상 그 간 뭐 이걸 뭐라 그러죠? 간 제가 적어놨는데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예. 지방 간염 치료제입니다. 대사 이상. 예. 대사 이상. 예. 지방 간염 치료제. 요걸 목표로 지금 그 MSD에서 임상을 하고 있는데, MSD가 이제 임상할 때 주거든요, 돈을. 근데 그거를 임상 1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한미한테 돈을 준 거예요. 종료 시점은 내년 하반기고요. 비만 치료제 이거 관심 많죠. 이거 26년에 끝납니다, 임상. 최근 국내에서 첫 환자 투여 시작을 했고요. 3중 작용제예요. 이건 이제 일라이리리 제품을 따라한 건데, 이건 이제 6월 미국 당뇨학회에서 전임상 결과 발표하니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시장이 커지거든요. 이게 MASH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중에 하나고요. 예. 그래서 이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랑 관련된 것 중에 요 원인이 대사증후군과 관련이 있다. 비만,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때문에 발생하는 지방 간염을 대사 이상 지방 간염이라고 하는데, 요걸 MASH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치료제를 좀 만들고 있으니까, MSD라는 회사가 만들고 있으니까 그 회사가 잘하면 한미약품은 이제 계속 받는 거죠. 예, 로열티를 그렇게 보시고, SKI 테크놀로지는 거의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안 좋았고, 실적은 좋았는데 알고 봤더니 일회성이에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좀 낮췄고, 주요 고객사 연말 재고 조정으로 판매량 성장은 5% 성장보다 오히려 둔화된 1분기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FCW 사업을 지난 4년간 추진했는데 상처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자 1,200억 보고 이제 안 한다고 합니다. 이게 폴더블 폰이나 자동차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커버 윈도우예요. 요거 사업 그냥 안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분기별로는 이익이 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좀 실패한 것 같고요. 이제 분리막 사업도 이익이 급감할 걸로 전망하고 있고, 여전히 분리막 쪽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유럽 공장도 연기되고 수요가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핵심은 이제 미국인데, 미국 법안에 따르면 분리막은 중국 거 쓰면 안 돼요. 그럼 미국의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테크놀로지가 언제 지을지 모르지만 WCP랑 아이테크놀로지가 이제 언제 지을지가 관건입니다. 이번에 엔캠이라는 회사가 주가 많이 간 건 이 법안 때문인데, 미국의 공장을 이미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전액이 1순위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2순위가 전 분리막. 그래서 그 법안 나왔을 때 보고서 보다 보니까 분리막 얘기들 많이 나왔지만, 저는 오히려 전액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전액이 훨씬 그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엔캠 날라가 버렸잖아요, 이미. 근데 지금 이제 엔캠 하시면 안 되고, 이제는 분리막을 볼 필요는 있는데, 이렇게 급락할 때. 왜냐하면 미국에 공장 지어야 되거든요. 다만 이번 실적 충격으로 주가 회복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만 언제 회사가 빨리 결정을 해서 미국에 공장을 지을지, 요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때 보고 투자하셔도 뭐 늦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투자권을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JVM은 지난주에도 한번 이제 저희 당사 보고서 보여드렸지만, 이동건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올렸고요. 뭐 실적 좋습니다. 매니스 로보 8. 예, 그래서 올해 20.4% 이익 증가할 것 같고, 이게 계속 잘 나가면 뭐 좋은 거죠. 예. 그래서 고성장 지속할 것 같고요. 펌텍코리아는 이제 하나증권의 박은정 김다혜 연구원님이 4분기 영업이익 63% 증가할 거로 전망했고, 아직 실적 발표 안 했습니다. 인센티브 지급하고 자회사 건기식, 요 회사가 실적이 안 좋은데 간영해도 괜찮다. 별도 사업 33% 이익 증가. 요게 이제 일반적인 스틱, 예, 컴팩트, 펌프 이런 거 용기 만드는 건데, 여기가 다 이제 대형 고객사 확보가 늘어나고 인디 브랜드 늘어나면서 좋을 것 같고, 자회사 부극텐션 튜브 있죠. 화장품 용기 중에 튜브 요거 만드는데, 여기가 좀 적자 났다가 흑자 전환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립밤, 선크림, 클렌징, 치약, 핸드크림
튜브 수요 늘어난다. 그리고 글로벌 다국적 기업 이게 뭐 로레알이나 에스테이로더 이런 기업들이겠죠. 예. 그래서 거기에 신규 발주 물량 예정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국내 신규 인디 브랜드 물량도 증가할 것 같다. 그래서 인디 브랜드 시장과 지금의 어떤 트렌드에 맞는 기업 중에 또 하나가 펌텍코리아죠. 예. 그래서 원래 좀 회사가 보수적으로 목표치를 제시하긴 하는데 현재 PER은 8배에 불과하니까 주가는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고용지표 발표됐는데 깜짝 놀랐죠. 너무 잘 나와가지고 고용자 수는 호조거든요. 그래서 더 눈에 띄었던 거는 임금 상승률이 또 올라가서 걱정을 했죠. 아, 연주 의장이 임금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임금 상승률이 위로 튄 거예요. 근데 증시가 급등했죠.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보고 있어요. 악천후 때문에 근로시간이 줄었대요.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한파가 와가지고 90여 명이 사망하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다 보니까 대피력 내려지고 근로시간 줄죠. 그래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좀 줄었어요. 이렇게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 총액이 같더라도 투입시간이 줄면요. 임금이 올라간대요. 상승률이. 높게 계산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투입시간을 반영 안 한 거를 주당 임금 상승률이라고 하거든요. 이걸로 이제 그러면 다시 했더니 1월 값이 전월과 다르지가 않대요. 오히려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저거는 일시적이라는 거죠. 시간당 임금 상승률에는 그 투입 시간이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임금 상승이 오른 거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나 가능한 이런 사무직에 비해서 직접 출근해야 되는 업종, 광업, 레저, 접객, 소매유통, 운송. 요게 상승률이 올라갔다는 거죠. 주당 임금은 별로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이걸 대입해 보면 이번에 임금 상승 강세는 일시적이다. 요건. 그래서 우려할 건 아니다. 고용은 뜨겁고요. 임금 상승률은 높지 않고 디스인플레이션 기조 이어지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확 떨어졌죠. 주당 임금 상승률 떨어지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 올라가고 이거 좀 걱정을 했지만 우려할 거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무라타는 일본의 MLCC 기업인데 이번에 실적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PC 이쪽 괜찮았대요. 자동차까지. 근데 문제는 산업용 이쪽이 좀 안 좋았고 게임 기업, 가전제품 이쪽은 좀 부진했다고 합니다. 신규 수주도 늘었고 그 다음에 매출 대비 수주액 요거 비율인데 이게 1 넘으면 호황인데 1을 넘었대요. 6분기 만에. 1년이 넘었죠. 1년 반 만에. 수주 잔고도 반등했고 기말 재고 줄었고 정상 수준으로 가고 있고 스마트폰도 재고 조정이 거의 끝나가고 그래서 최종 업스트림 그러니까 스마트폰 만드는 맨 앞단에 있는 그런 부품사들 여기 재고 소진만 확인되면 훨씬 좋지 않겠냐. 그 중화권 노출도가 높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무라타의 실적 호전은 아마 삼성전기한테도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재고가 이렇게 줄었고요. 중국 매출이 꽤 높죠. 중화권에서 좋은 어떤 신호들이 나와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SOL은 목표 주가를 올렸고 SOL 실적은 정말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목표 주가 왜 올렸을까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죠. 정제 마진은 올라가고 있고요. 영업이익, 순이익, 주정치 오히려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 크게 늘 것 같고 자기자본 이익률이 14%인데 PBR이 한 배도 안 돼요. 이런 거 이제 싸다고 봐야죠. 그리고 정기보수 기회손실 효과도 소멸돼서 비용도 줄고 사우디가 아시아 정유사에 판매하는 원유 공급가가 OSP인데 이게 3달러에서 반토막 났어요. 그럼 그만큼 싸게 갖고 오는 거예요. 수익성 좋아지겠죠. 세액공제도 아마 연장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PX 벤젠 윤활기유는 정유사들이 이제 생산하는 석유화학 제품인데 이쪽이 설비 가동률이 어쨌든 이제 2013년 대비해서 10%포인트 올라갔는데 아무튼 이쪽에 이제 증설이 줄어든대요. 올해부터 증설 감소. 공급 줄고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이쪽도 좋아지겠죠. 그 자본 지출은 이제 5.5조 정도 지금 누적으로 돼 있는데 업황이 아마 개선되면 배당 성향 올리지 않겠냐. 그 인도가 모터와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인도의 이 휘발유나 디젤 수요는 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시아 정제 마진은 오를 것 같다. 그래서 이 미국, 인도 정유사는 신고가인데 한국은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점 매수를 권한다. 요 내용이고 뭐 지금 제가 봐도 SOE로 많이 못 올랐었죠 그동안. 그래서 충분히 지금은 한번 정제 마진 상승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은 완전 바닥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죠. 그때도 6만 원대 있을 때 트레이딩 관점. 그런데 그게 한 8만 원 근처까지 갔죠. 정리. 똑같아요. 지금도. 요 레벨에서 한 10에서 20% 수익 나면 팔고 장기 투자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지금 하단 보니까 괜찮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증권의 이재만 연구원님이 우리나라 이건 진짜 뼈아픈 겁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2050조인데 137% 늘었어요. 10년 14년 동안 2010년 1월 대비. 근데 지수는 이게 뭐냐 이거죠. 지수는 55% 올랐어요. 시총은 137% 올랐는데 지수가 55%. 이게 무슨 얘기죠? 주식수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코스피 주식수가 2010년 대비 97%. 그 역할을 했던 회사가 뭐예요? LG엔솔이죠. 이게 너무 컸어요. LG엔솔 100조짜리가 들어와 버리니까. 거기에 카카오 그룹사들 들어오고. 뼈아픈 거죠. 예. 근데 미국과 일본은 주식수가 오히려 감소했어요. 마이너스 56%. 이게 뭐냐면 미국과 일본의 주식수입니다. 이론이 우리나라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뭐냐? 상장을 하는 건 좋다. 이거 뭐 IPO 해야 되니까. 그러면 뭐 IPO 할 수 있다 이거 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자사주나 이런 거 소각을 해야죠. 깎아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정부가 건드겠다는 거예요. 자사주 매입 소각 해라. 압박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주식수가 줄면 자연스럽게 지수가 올라가요. 가지 말라고 해도 갑니다. 요걸 이제 이게 극명히 드러나죠. 우리나라는 이게 잘 안 됐던 거. 그래서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소각 압박이 커질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롯데지주, SK, 미래에셋증권. 근데 이번에 삼성물산은 이제 전량 소각을 내후년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공시들이 나오겠죠. 차근차근. 그래서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고서는 그래도 한 50분에 걸쳐서 어쨌든 하긴 했네요. 했고, 그리고 전자공시는 2월 2일 날 한미반도체가 요 하이닉스의 본딩 장비 하나 있었고요. 현대인프라코 이거 칭찬해야죠. 자사주 매입 소각 발표했어요. 매입 및 소각이에요. 저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입만 하지 마시고 소각까지 해달라는 얘기고 내부자 매수는 KGETS랑 백산. 백산은 그 나이키에 들어가는 합성 피혁 있죠, 신발.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 이 회사도 주주환원 잘하기로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백산도. 예. 근데 오히려 이제 이런 기업들이 좀 소외받을 수 있는 게 지금 목표가 주주환원 잘하는 기업이 아니라 못하는 기업 중에 하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이런 기업이 소외받으면 안 돼요. 이런 기업들 주가가 저는 재평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주환원 잘해주는 기업들. 그래야 그게 이제 반면교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회사들. 자, 그리고 실적 추정치 상향은 이제 2월 2일 날 SOL 아까 그 보고서, 아까 SOL 보고서는 2월 2일 날 나왔던 거고요. 하나증권의 윤재성 연구원, 유니드 있죠. 유니드도 영업이익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투어, 여기 신한투자의 지인의 연구원님이 이렇게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올렸으니까 이런 기업들도 한번 내용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늘 국내 증시는 좀 급락세로 끝났고요. 코스피가 좀 많이 빠졌고 코스닥 역시도 좋진 않았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좀 급락했고 확실히 코스닥이 너무 안 좋죠. 그래서 오늘 좀 부진했고 오늘은 이제 외국인이 여전히 주식은 샀지만 기관들의 매도가 뭐 끝없이 나오면서 그래도 연기금이 산 건 좋아요. 그래서 오늘 기관 수급은 괜찮은 거예요. 저게 프로그램 매도 외국인 선물 때문이지 오늘 뭐 수급 자체는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섹터로는 오늘 초전도체 아마 뉴스가 나왔던 것 같고 CNT 여기 아마 이제 금호석유 때문인 것 같아요. 금호석 오랜만에 제이 올랐고요. LPG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오늘 SK가스가 상당히 좋았네요. 그리고 면역항암제 관련 기업들도 오늘 주가가 괜찮았습니다. 일부 근데 기업들이 막 상한가 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보고서도 보셨지만 여행주들 오늘 뭐 급등은 아니지만 만만하게 올랐고 모처럼 조선기자재도 반등을 좀 해줬고요. 피팅주들도 뭐 마찬가지고 그리고 타이어 회사들도 오늘 근데 여기에 이제 넥센 타이어가 모처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조선주 쪽에서는 한국조선해양 확실히 좀 가장 저밸류다 보니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정유주도 오늘 좀 일부 올랐고 이노베이션이 아무튼 많이 빠졌지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기업들도 이제 워낙 좀 많이들 빠져 있다 보니까 일부 기업들 반등을 해주고 있고, 철강 쪽도 오늘 대한제강, 동국제강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도 셀 업체들 삼성 빼고는 좀 회복이 됐고, 2차 전지가 일단은 뭐 기업마다 다른데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아까 실적 충격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빠진 편이고요. 다른 기업들의 주가는 좀 견조했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 쪽은 오늘 현대차가 달렸습니다. 아까 여러 호재들이 있었죠. 그래서 현대차 혼자만, 기아가 오늘 좀 빠진 게 특징적이고요. 미디어 업종은 오늘 SBS가 이제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대용량 저장 장치도 ESS 쪽도 오늘 조금 일부, 근데 여기 뭐 신성 ST라는 기업이 올라가서 그런 것 같고요. 나머지는 좀 안 좋았고, 인터넷주도 오늘 네이버가 급락했고요. 예, 이 정도 빠질 거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동안 잘 나가던,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이제 너무 오른 막 CXL, 뭐 옴디바이스 AR을 좀 주의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언젠간 급락해요. 예, 영원히 오를 수는 없어요. 모멘텀 꺾이면. 근데 지금 저피벨과 만나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옥석거리기 잘 하시면 돼요. 분할로. 그래서 천천히 대응하시고, 저는 오히려 이 기업들이 한 2월, 3월까지, 그러니까 2월까지는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나중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 뭐 CX 온디바이스 AI주 대장주인 제주반도체가 폭락을 할 정도로 분위기들이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분위기는 지금 안 좋아요. 성장의 대표 주자죠. 반도체 대표주도 오늘 삼성전자, DB하이텍 좀 많이 빠졌고,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도 오늘 뭐 에이징랜드, SNS텍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AR 관련주도 오늘 좀 안 좋았고요. 네. 그리고 낸드 쪽, 낸드 관련주도 오늘 유진테크는 악재가 좀 있었대요. 근데 이건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일본 장비 기업인 코쿠사이가 특허 침해 소송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앞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금 확인은 더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특허 침해했으니까 끝났다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예, 아무튼 이 특허 침해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습니다. 예, 아직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좀 확인해봐야 되지만 악재가 있었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요. 그 악재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도 아이폰 관련주들의 주가는 여전히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 아직까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의료 AI 쪽도 안 좋았고, 한마디로 뭐 이게 성장주죠. 반도체나 그쪽이 한참 뜨거웠지만 이제 차갑게 식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오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는 오늘 일단 여기 SK하이테크, 카카오뱅크, 에코프로, 머티, 네이버, 그 다음에 배당 많이 주는 이제 금융주가 좀 차익 매물 쏟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 좋았고, 삼성전기는 빠질 이유는 아닌데, 무라탄 괜찮은데 글쎄요 왜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하이닉스 좀 빠졌고, KTNG 일부 빠졌고, 오른 거는 현대차, 금호석유, HD 현대 다 배당주죠. 예, 주주환원 기대감, 요 기업들이 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오늘 코스닥은 여기 신성델타테크, 제2의 에코프로가 엔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엔캠 여전히 뜨겁고요. 예, 동국제약이 좀 올라갔고, 가온칩스, 원익 IPS는 이렇게 좀 일부 올라갔고, 많이 빠진 거는 오늘 유진테크, 아이센스는 그 오늘 아마 그 영업이익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기존보다 낮췄나 봐요. 회사가 비용 부담 때문에. 근데 어차피 이 회사는 그때 한번 이제 우리 함께 배우기에서 한번 그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함께 배우기라는 건 그 앞으로 성장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거고, 당시에 주가가 싼지 비싼지 실적이 어떤지는 제가 얘기는 안 하니까 그건 꼭 그런 리스크는 꼭 염두에 해두시되, 아무튼 아이센스의 미래는 여전히 저는 밝다고는 생각은 해요. 근데 아무튼 오늘 영업이익 전망치를 낮췄어요. 빠진 이유는 그겁니다. 올해 비용이 많이 들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가야 되고, 이제 상반기에 유럽 인증 남았거든요.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슈인데, 상반기에 그게 된다면 주가는 또 레벨업 되겠죠. 유럽 시장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오히려 또 기회가 오고 있다. 다만 빠진 이유는
영업이익 전망에 대한 그 가이던스, 회사의 가이던스가 낮아지면서 좀 실망한 거 아닌가. 예, 그런 내용으로 빠졌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오늘 뭐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다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AI, 예, 이쪽 관련된 기업들, 헬스케어까지 좀 부진한 흐름이 나왔고, 뭐 오른 건 별로 없어요. 시총 상위 기업 중에. 어떤 그런 흐름으로 시장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이제 전달해드릴 내용은 다 전달해드렸고, 예, 아무튼 좀 어려운 장입니다. 이게 매일매일 아주 난리도 아니고 시장이 이게 뭡니까? 그죠?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쫓아가면 물리고, 예, 또 고밸류 되면 고밸류 된 게 무슨 악재는 아닌데 어렵지만 잘 이겨내시고, 우리나라가 진통 과정인 것 같아요. 뭔가 2월에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뀐다면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정부 정책이 그저 그러면 또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거고, 그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보고서 쓴 것처럼 정말 바뀌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뭐 힘든 장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